자, 교재는 132페이지고, 자, 오늘은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실무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앞에 좀 짜잘한 내용이 좀 많아요. 짜잘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감가상각의 의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세법은 하고 나오는 거죠. 세법은 그러나 세법은 거기 밑줄 볼게요. 거기 세법은 감가상각비의 송금성을 인정하지만 법인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내용연수, 잔존가액, 상각방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정함으로써 이를 초과해서 계상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내용연수 잔존가의 상각방법이 법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지금 어디로 갔어 이게? 그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들어가 보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유표,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이런 것들이 법에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참고로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보시면 구조 또는 자산에 대해서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글씨가 보이려나? 여기 보이는 연수를 우리가 기준 내용 연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에 있는 거 우리가 내용 연수의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으면 뭐 기준 내용 연수를 적용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내용 연수의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각률 같은 경우도 내용연수에 따라서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육법에 의한 상각률을 이렇게 미리 정해놨어.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내용연수 잔존가의 상각방법이 모두 법에 정해져 있고 공의번에 가시면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와 시부인 계산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유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고 유형자산에는 뭐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동물 및 식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와 유산, 유형 고정자산이 있고 무형 고정자산에는 영업권, 디자인권, 실행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그 다음에 뭐 강업권, 뭐 전신전화 전용, 시설 이용권, 뭐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주파수 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 관리권 등이 있고 133페이지 가시면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있어요? 요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요거 시험에 가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133페이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거.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현재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그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뭘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을 우리가 무슨 상각? 감가상각이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감가상각하지 않는데 무슨 설비를 제외한다? 유설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리가 한 자리 건너뛰기로 앉아 있잖아. 그지? 네. 그럼 빈자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빈자리. 빈자리는 지금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뭐 수요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예, 쉽게 얘기하면 기계가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의설비는 무슨 생각한다? 감가? 생각을 합니다. 건설 중인 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안 하고. 3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거. 내용연수가 없다는 거야. 내용연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지금 3번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서화나 골동품. 글이나 그림, 골동품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보관만 잘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지.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경과한다고 가치가 감소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리스 외의 자산. 우리 그 기업회계 배울 때 얘기했지만 금융 리스라는 것은 돈 빌려서 산 걸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금융 리스 자산은 금융 리스의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하고 운영 리스는 일시적으로 빌려준 걸로 보는 게 운영 리스. 운영 리스. 그래서 운영 리스는 리스의 제공자가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리스가 아닌 것들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융 리스는 돈 빌려서 산 걸로 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감가상각 실부인 계산. 감가상각비의 송금 산입 방법.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방법 보시면 1번,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1번은 우리가 직접법, 2번은 우리가 이제 간접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지? 2번의 간접법을 보시면 이때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 자산별로 구분해서 작성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일괄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부인 계산의 개념.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이란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송금 한도액인 상각범위를 비교해서 세무조정하는 것. 이때 한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이를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한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이를 상기할 수 없으며 각각 별도로 세무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자산별로, 무슨 별로? 자산별로 시부인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이 원칙이며 따라서 결산서의 손비, 손실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양가로 3번 회사 계상액에 포함되는 금액. 회사 계상에 포함되는 금액 동그라미 1번. 법인세법상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을 비용 처리하거나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을 처리한 경우 당해 금액을 우리가 무슨 상각의제? 즉시 상각의제라고 얘기한대요. 취득하자마자 상각원으로 본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는 취득 관련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자산 처리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한 경우에 이거 우리가 즉상각 의제라고 해서 취득하자마자 감가상각원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 13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전기 이전에 가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요로 수정손실로 계상하거나 이익이익금을 감소시킨 경우 당해금액. 여러분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잖아. 그럼 전기 이전의 누락액을 당기에 계상했다고 하면, 그지? 예,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결산조정은 장부의 비용 계상하면, 그지? 그때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전년도에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이번 연도에 계상하고 전기요로 수정손실을 처리하면 이번 연도에 무슨 상각비로? 감가상각비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 경우, 정액법에서 정리법으로 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익이익을 감소시킨 경우 당해 금액도 당기 상각비, 회사계상액에 포함하고 동그라미 4번 진부하 또는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산 감액 손실을 계산한 경우 자산에 대한 감액 손실한 것도 지금 뭘로 본다는 거야? 이번 연도에 감가 상각비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진부하 또는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감액 손실을 계산한 경우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1번하고 1번은 잘 나오고 동그라미 1번은 잘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어쩌다 한번 나오고 3번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우리 회계 변경이 되겠지. 3번은 그 다음에 4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4번이 시험에 나오면 평상시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것 같아. 아, 감액 손실 잡은 것도 그지? 이게 우리 감액 손실 이거 뭐라고 배웠던 거지? 손상 차손. 응? 동그라미 4번은 우리가 무슨 차손? 손상 차손이라고 배웠던 얘기입니다. 응? 유형자산 손상 차손. 얘도 이번 연도에 무슨 상각비에? 감가 상각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전기 이전 감가상각비 누락액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계상한 경우 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감가상각비 누락액 1,000만 원을 누락액이라는 얘기는 결국 전년도에 무슨 계상액? 가소계상이에요. 전년도 가소계상액 1,000만 원을 당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상하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업의 비용 처리한 경우 회사가 전기오류 수정 손실 영업의 비용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에 1,0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감가상각은 무슨 조정이다? 결산 조정이니까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안 잡은 걸 이번 연도에 계상하면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봐. 세법은. 세법은 여기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얘도 영업의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차이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데 예. 저 금액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그지? 수정 손실을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 얘까지 포함해서 그지? 얘까지 포함해서 회사 계상액을 계산을 하고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서 한도를 초과했는지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한다는 거지. 근데 1번은 거의 뭐 시험에 안 나오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보통은 그냥 시험에서는 그냥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했다 또는 이익잉여금 처리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 잉여금에서 차감을 했어요. 이익 잉여금은 장사해서 남은 돈이니까 원래가 무슨 변? 대변인데 그거 무슨 변했으면 차변했으면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는 거고 그지? 대변의 전기오류 수정 이익은 이익 잉여금이 오히려 증가를 하는 거고
세법은 근데 전기 이전의 감가상각비 누락액을 이번 연도에 계산하면 이번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보니까 세법이 볼 때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을 한 거지. 그럼 세법상 비용 처리해서 소득이 줄었어야 되는데 소득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대로 맞추려면 이제 무슨 산입? 손금 산입이 나와요. 전기오류 수정손실 1,000만 원.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이나 부채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 그지? 아니면 그냥 세법에서는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식해도 상관은 없어. 응? 그러면 어쨌든 자산이나 부채 차이는 없으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아니야. 송금산입은 차감 조정이잖아. 차감 조정은 소득 처분이 두 개밖에 없어요.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 마이너스 유보. 그렇지 않으면 기타. 입금산입이나 송금부산처럼 가산조정은 그치?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 플러스 유보. 그 다음에 회사에 증가된 세법상 증가된 자산이 회사 밖으로 나가서 타인의 소득을 구성했으면 사회유출. 그렇지 않으면 기타고 송금산입이나 입금부산처럼 차감조정은 소득 처분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마이너스 유보. 그렇지 않으면 기타.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번은 영업의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과 비용, 소득에 대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조정이 발생하지 않고 2번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했는데 회사는 세법은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세법상 소득을 감소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산입? 송금산입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요거는 똑같아요. 지금 그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도 요 금액을 어디에 포함해서 무슨 계산액에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1번이든 2번이든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단지 1번은 세무조정이 안 나오고 2번은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134페이지 양가로 4번에 가니까 시부인에게 대한 세무조정이 있어요. 시부인에게 대한 세무조정. 예, 시부인에게 의미는 이제 시인은 한도 내라는 얘기고 부인은 한도를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동그라미 1번 상가부인액. 상가부인액은 이제 한도 초과했다는 얘기인데 법인이 장부상으로 계산하는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상가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가부인액이라 하고 동상가부인액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상이 유고 처리했다가 차기 이후에 무슨 부족액을 한도로? 시인 부족액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한대요. 나중에 송금에 산입하는 거 우리가 추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시인 부족액. 법인이 장부상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시인 부족액이라 하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시인 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에 산입할 수 없지만 차기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에게 충당하지도 못한다. 근데 이게 전기에 무슨 부인액 있을 때 상각 부인액이 있을 때는 송금산입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비품 90만 원을 1월 1일에 취득하다. 90만 원 1월 1일날 취득했고요. 내용 연수는 3년. 잔존 가치는 0원. 정액법 상각 가정하겠습니다. 정확부 상각. 그러면 세법상 취득원가는 90만 원이고 내용 연수 3년 나눠주면
1년에 얼마씩? 30만 원씩. 그지? 이걸 우리가 상각 범위액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다. 설명을 듣고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듣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려봤는데 이제 보시면 지금 원래 세법상 한도는 얼마예요? 세법상 한도는 30만 원이잖아요. 그지? 30만 원. 한도가 30만 원이고 회사도 30만 원씩 그 상각을 하면 아무런 조정이 발생하지 않아. 그리고 내용 연수가 3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년으로 감가상각이 다 끝나. 근데 회사가 처음에 20만 원만 계상했어. 얼마만? 20만 원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40만 원으로 할게. 40만 원. 회사가 얼마를 계상했다? 40만 원. 세법상 한도는 얼마인데? 30만 원인데. 그럼 한도 초과한 금액이 얼마죠? 10만 원이죠. 10만 원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도 초과한 금액이 얼마가 10만 원이 생기는 거고 회사는 40만 원 잡았지만 세법은 얼마까지만 인정하다 보니까 송금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누계 금액은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연도에 회사가 25만 원을 상각을 했어. 한도는 얼마인데? 30만 원인데.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나와요? 한도 미달액이 나와요? 한도 미달액이 나와요. 그지? 근데 감가상각은 무슨 조정이다 보니까? 결산 조정이다 보니까 한도 미달액은 원칙은 세무 조정이 없어.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도 그냥 유보 발생 이렇게 쓸까? 유보 발생 또는 유보 감소. 어? 그러니까 지금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 그냥 줄여서 쓴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대로 하면. 예외적으로 송금 산입 유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작은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 전기 상각 부인액. 전기 상각 부인한 금액이 얼마지? 한도 초과한 금액이 전년도에 10만 원. 10만 원과 단기 시인 부족액. 한도가 얼마인데 한도가. 근데 회사가 얼마 계상했지? 그러면 세법상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을 우리가 시인 부족액이라고 얘기해요. 5만 원. 그럼 단기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이다 보니까 한도 미달한 금액은 원칙은 세무 조정이 없어요. 원칙은 세무 조정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에 뭐가 있고 꼭 이 조건에 충족할 때야. 전기에 상각 부인액이 있을 때. 전기에 상각 부인액 없으면 아무런 조정이 안 나와. 전기 상각 부인액이 있고 이번 연도에 무슨 부족액? 시행 부족이 있을 때. 그러면 전년도에 한도 초과한 금액 10만 원 중에 얼마가? 5만 원이 송금 산입됐으니까 남는 금액은 얼마? 5만 원 남는 거고
그럼 이번 연도에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결국 얼마야? 회사가 잡은 거 얼마에다가? 그 다음에 송금 사입한 거 얼마에다가? 그러니까 30만 원 송금으로 인정이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전년도에 세법상 송금 누계액 얼마에다가 이번 연도 30만 원 더하니까 얼마? 60만 원이 송금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자, 다음 연도 가서 회사가 30만 원을 계상을 했어. 한도는 얼마인데? 세법상 한도는 30만 원인데. 그러면 한도 미달액도 없고, 그지? 한도 초과액도 없어요. 그지? 그러면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도 초과한 금액이 얼마? 5만 원이 남아서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지? 그 전에 한도 초과했던 금액이. 그럼 이번 연도에 송금으로 얼마 인정됐으니까? 30만 원 인정이 됐지? 아, 여기가 틀렸구나. 아니, 30만 원 맞고. 30만 원 맞고. 30만 원 인정이 됐고. 저거를 표시 안 해서 그렇구나. 여기가 틀렸구나, 여기가. 봐봐. 회사는 지금 보면 40만 원하고 얼마 회계 처리했어? 20? 그럼 65만 원 회계 처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남는 게 여기 30만 원 남는 게 아니네. 25만 원 남는 거네. 40만 원, 25만 원이면 65만 원이잖아. 취득원가가 얼마니까? 90만 원이니까 회사도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게 얼마? 25만 원이네. 25만 원. 25만 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한도 미달액이 나온 거네. 5만 원이. 그지? 원칙은 무슨 조정이 없지만, 세무 조정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작은 금액. 전기 상각 부인액. 얼마하고? 5만 원. 그 전에 지금 한도 초과에 넘어온 금액, 그지? 5만 원하고, 단기에 무슨 부족액? 신부족액 얼마하고? 5만 원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이면 결국 얼마를? 5만 원 송금산입 하니까, 그 회사가 잡는 거 송금산입 얼마하고? 25만 원하고, 그 다음 송금산입 얼마하고? 5만 원하고 해서 30만 원 인정이 되니까, 여기까지 송금산입 누계액은 90만 원이고, 한도 초과한 금액이 여기서 다 인정이 됐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도 초과한 금액은 없는 거예요. 그지? 여기까지만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수업 때 예를 만들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씩 수정할 것들이 있을 때도 있고, 이게 원래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참고로 하면 이건 필기는 안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 이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거잖아. 그지? 처음에. 만약에 1차 연도에 만약에 20만 원을 상각을 했다.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아니라 한도 미달액이잖아. 그지? 한도 미달액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지? 없고,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30만 원이지만 회사가 얼마만큼만 계상했기 때문에 20만 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20만 원만 송금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다음 연도 2차 연도에 회사가 40만 원을 감가상각을 잡았어. 그럼 이때 무슨 초과액이 나와? 한도 초과액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전년도 한도 미달액이 다음 연도 한도 초과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한도 초과한 금액은 그냥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야. 그냥 유보 발생. 한도 초과한 금액이 10만 원이 되는 거고, 40만 원 잡았지만 30만 원만 송금 인정이 되니까 여기가 50만 원이 나오는 거야.
50만 원이 나오고 다음 연도 가서 또 회사가 뭐 25만 원을 만약에 계상했다. 20, 40, 60에다가 25만 원 하면 이제 85만 원이 회사가 계산 여기까지, 그지? 그럼 여기 이제 한도 미달액이 5만 원 나온다는 거지. 그지? 한도 미달액은 원칙은 세무 조정이 없고 예외적으로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감소를 합니다. 유보 감소하는 경우는 송금산 유보 감소하는 경우 둘 중에 작은 금액. 전기에 뭐가 있고 상각 부인액이 있고 부인액이 있고 단기에 무슨 부족액? 시인 부족액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5만 원만 송금 산입이 되겠지. 그럼 결국 25만 원하고 회사가 계산한 25만 원하고 송금 산입한 거 5만 원 하니까 송금으로 30만 원이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면 얼마가? 80만 원이 송금 인정이 된 거예요. 20만 원에다가 30만 원 더해서 50만 원에다가 그치 25만 원하고 5만 원 더하니까 30만 원 더해서 80만 원이 된 겁니다. 한도 초과한 금액은 5만 원으로 줄어들고 20만 원, 30만 원, 50, 25, 5만 원, 30, 80만 원.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는 4차까지 가는 거거든. 그럼 지금 3차에서 지금 다 못 끝낸 거잖아. 그지? 손금으로 8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됐으니까. 그지? 그러면 오히려 결국은 그 세법상 한도보다 적게 잡거나 많게 잡으면 결과적으로는 내용연수 3년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히려. 그러니까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 세법상 내용연수보다 더 짧게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야. 더 길게는 가능하지만. 더 길게는 가능하지만 더 짧게는 안 된다. 짧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4차 때는 회사가 지금까지 얼마를 지금 계산했어요. 감가상각비를 20만 원, 40만 원, 25만 원이니까 85만 원. 근데 이제 얼마 남은 거야? 이제 5만 원 남은 거네. 뭐가 안 맞는데 근데 금액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결국은 이제 그 한도 미달액이 있고 다음 연도에 한도 초과액이 있을 때는 이 한도 전기의 한도 미달액이 다음 연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134페이지) 가보시면 감가상각 범위액 산정을 위한 요소 있어요. 취득가액. 감가상각 범위 산정을 위한 요소의 취득가액 보니까 일반적인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계산한다.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과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은 그 보험업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증이나 그 다음에 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자산 평가이익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건설자금이자. 그다음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수익적 지출,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한 금액, 자산의 임의평가증, 정상가에 초과한 금액,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결산상 계상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복구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은 예,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건 그냥 자본적 지출이 뭔지 수익적 지출이 뭔지 그냥 이해하시면 돼. 135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단기 손금 비용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적 지출에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산 성질의 것이 예,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건물 또는 벽에 도장, 페인트 칠하는 거,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예, 위 항목들과 유사한 것들이 수익적 지출이고 135페이지 양가로 2번에 가면 잔존가액 있죠. 세법의 원칙은 잔존가액을 예, 영어로 봐요. 그 끝에 나와 있네.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원칙적으로 세법은 유형 무형 자산을 불문하고 잔존가액을 뭘로 본다? 영어로 본다. 세법은.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정률법 상각의 경우 다만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범위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즉 5% 얘기하는 겁니다.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에 가산한다. 이는 정률법의 경우에는 잔존가액이 0원이면 상각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2번은 밑줄 그어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은 세 번째 줄 것만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은 세 번째 줄 것만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은 다 밑줄 그어놔. 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건데 정률법 공식이 1 마이너스 내용연수 그 다음에 루트 이상하게 들어가 있구나. 1 마이너스 내용연수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액이거든. 정률법 공식이. 그래서 잔존가액이 있어야지만 정률이 몇 프로인지 나와요. 근데 법인세법은 잔존가액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정률을 계산하려면 잔존가액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잔존가액 몇 프로를 5%를 둔 거야. 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정률법대로 생각하고 나면 내용연수가 경과했을 때 잔존가액 5%만큼이 남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법은 잔존가액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지? 예, 최초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이 몇 분의 몇? 100분의 5. 즉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에게 가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런 시험에 나옵니다. 그 표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이거 지금 아까 적은 거는 적을 필요가 없어. 우리한테 계산하는 것도 나오지 않고 아까 여러분들 그 법인세법 시행규칙 봤지만 이렇게 정률 지금 이게 잔존가치 5%를 기준으로 정률이 정해진 거야 이게. 응? 정해진 거. 정해졌는데 잔존가치 5% 뒀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면 5%가 남는다. 그러니까 그 5% 남는 금액은 마지막에 그지 최초로 취득원가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에 상각범위에게 뭐 한다는 거야? 가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비만가액 있어요. 비만가액.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100분의 5는 5%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무슨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하고 돈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비만가의 금액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뭘로?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우리가 케이스만 빼고 안에는 다 바꾼 거고, 모니터는 이게 지금 벌써 이미 내용 연수가 경과한 거야.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용 연수가 경과했으니까 무슨 상각은 끝났어? 감가? 상각은 끝났어. 그런데 수익 창출의 기여는 하고 있으니까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인데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있다는 표시로 비만가액 얼마는? 1,000원이나? 그지? 예, 또는 몇 프로? 5%는 남겨두라는 얘기. 둘 중에 다른 금액을 이해할까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할 때? 처분할 때 그때 이제 송금에 산입해라 이런 얘기고. 135페이지 가니까 내용연수. 예, 상각률. 내용연수 하단의 내용연수 표를 보니까요. 시험 연구용 자산. 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와 있고, 예, 적용 대상은 투자세 공제를 받지 않는 시험 연구용 자산이고, 내용연수 선택이 불가능하고, 예, 무형자산도 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나와 있고, 예,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주파수 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내용연수 선택이 불가능하고, 단 개발비는 몇 년 이내에서 20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건축물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나와 있고,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건축물 등은. 업종별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와 있고, 별표 3 및 별표 5에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 자산이고, 내용연수 선택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136페이지 보면 기준 내용 연수와 신고 내용 연수 있어요. 기준 내용 연수와 신고 내용 연수. 여기 이제 대부분이 이론 시험 파트인데, 기준 내용 연수란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특정 내용 연수를 말한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5년, 12년, 20년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기준 내용 연수. 이게 기준 내용 연수고, 그 다음에 내용 연수의 범위. 별표 5의 건축물 등과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은 내용 연수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내용 연수의 범위는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 내용 연수의 몇 프로? 25% 내에서 내용 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내용 연수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 연수의 범위. 이때 법인이 선택해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우리가 무슨 내용 연수? 신고 내용 연수.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준 내용 연수가 5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로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내용 연수의 범위라고 하고, 내용 연수의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우리가 무슨 내용 연수? 신고 내용 연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5년에 25%면 어떻게 되지? 5년에 25%면 1.25년이죠. 5년에 25%면. 근데 1년 미만은 없는 걸 하니까 5년에다가 1년을 더하든지 5년에다가 1년을 빼든지 해서 4년부터 6년이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있어. 다만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슨 내용 연수? 기준 내용 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고요. 내용 연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하며 자산별 업종별로 적용한 신고 내용 연수 또는 기준 내용 연수는 그 후에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그 내용 연수를 적용해야 되고, 내용 연수의 특례 및 내용 연수의 변경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법인은 특례 내용 연수의 범위 내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뭘 얻어서? 우리 승인을 얻는 게 별로 없거든. 승인을 얻는 게. 얘는 내용 연수, 특례 내용 연수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범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사업장별로 내용 연수 범위와 다르게 내용 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 연수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내용연수의 단축 사유하고 내용연수의 연장 사유가 있는데, 예, 뭐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거예요. 내용연수의 단축 사유를 보시면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닷가 근처에 공장이 있는 경우. 바닷가 근처에. 그러면 그 바닷물 그 소금바람 그런 걸로 인해서 부식이 좀 심하게 발생하잖아. 그런 경우는 내용연수를 더 짧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 범위 내에서 기준 내용연수의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기준 내용연수에서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뺀 범위 내에서 예,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승인을 얻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산정한 당해 사업연대 생산 설비 가동률이 직전 세계 사업연대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처음에는 주문이 별로 없다가 3년이 경과하고 나니까 이제 주문이 이제 폭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기계가 8시간만 돌아가다가 뭐 3개월 기계가 돌아간다. 그럼 기계를 많이 쓰는 만큼 내용 요소를 땡길 수 있다는 얘기야, 짧게. 새로운 생산 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 설비의 가동 성장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옛날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게 되면 더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설비를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가속 상각이 필요한 경우도 내용 연수를 우리 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연수의 연장 사유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지금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그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내용 연수를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특례 내용 연수는 내용 연수는 기준 내용 연수에서, 그치? 기준 내용 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 내용 연수의 몇 프로? 50%입니다. 50%. 신고 내용 연수는 기준 내용 연수에서 기준 내용 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 내용 연수의 몇 프로? 25% 범위고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년 미만은. 니은은 예, 특례 내용 연수의 적용에 대한 예, 내용인데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냥 특례 내용 연수가 뭔지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37페이지 가시면 예, 동그라미 4번에 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 연수 있어요? 수정 내용 연수? 지금 그러면 수정 내용 연수 지금 오기 전에 지금 배운 내용 연수가 뭐가 있는 거야? 기준 내용 연수, 그 다음에 내용 연수의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 그지? 그 다음에 무슨 내용 연수? 특례? 내용 연수는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고자산 등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 연수? 수정? 내용 연수라고 표현한다는 거. 요건을 보니까 다음에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수정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합병 분할에 의해서 중고자산을 승계했거나 기준 내용 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정 내용 연수 적용할 수가 있고 수정 내용 연수는 자산의 기준 내용 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 내용 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정에 신고한 연수를 내용 연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정 내용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우리 차량운반구는 보통 내용 연수가 5년이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차량을 화물차를 구입했어. 3년이 경과한. 일단은 그 기준 내용 연수의 50%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하는 거거든. 3년이 경과한 거 취득했다. 그러면 남은 거 원래 2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치? 근데 원래가 차량운반구는 기준 내용 연수가 몇 년이니까? 5년이니까 5년에 50%면 몇 년이지? 5년에 50%면 2.5년이고 1년 미만은 없는 걸로 보니까 몇 년? 2년부터 5년까지 사이로 신고한 내용 연수가 수정 내용 연수가 되는 거야.
2년부터 5년 사이로 얘가 신고할 수 있다는 거야. 내용연수 몇 년을 하겠다고. 그치? 3년이 경과한 차량을 구입했다. 3년이 경과한 중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50%면 원래 얘가 2.5년부터 5년까지인데 1년 미만을 빼니까 2년부터 5년까지 중에서 예, 신고하는 내용연수가 추정 내용연수가 되는 거야. 중고자산은.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의 계산. 감가상각 방법을 보니까 예, 유형 고정자산은 예, 건축물은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 기타의 유형 고정자산은 신고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무신고하면 정률법이고 거기 지금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건축물이랑 기타의 유형 고정자산. 건축물이랑 기타의 유형 고정자산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건축물은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 예, 건축물이 아닌 기타의 유형 고정자산은 신고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법? 정률법이고 강업용 유형 고정자산은 신고는 생산량 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예, 무신고하게 되면 생산량 비례법이고 무형 고정자산은 맨 밑에 거만 우선 기억하면 돼요. 무형 고정자산은 맨 밑에 거는 기타의 무형 고정자산, 신고는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개발비는 신고는 20년 이내 기간 동안 정액법, 무신고하면 5년간 정액법.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 기간 동안의 정액법, 신고도 정액법, 사용수익 기간 동안, 무신고도 사용수익 기간 동안 정액법. 주파수 이용권과 공항시설 관리권도 신고나 무신고나 사용기간 동안의 정액법.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그냥 우리 시험에 뭐 거의 나오는 건 아닌데 참고로 얘기하면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민자역사 얘기하는 거야. 민자역사. 여기서 가까운 걸 얘기하면 평택역. 평택역은 역사가 무슨 백화점이야? 애경백화점. 수원역도 애경백화점. 서울역은 롯데백화점. 그러면 애경백화점이 철도청 땅에다가 백화점을 건립을 한 거야. 그럼 건축비가 들어갔겠지. 그러면 처음에 그 철도청 땅에다가 애경백화점을 건립하면 그 건물을 철도청에 넘겨줘. 처음부터. 근데 애경백화점은 자기네가 그 건물 지은 값은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소유권을 넘겨주되 건축비를 빼먹을 수 있게끔 일정 기간 동안 애경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 애경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30년 동안 그 건축비를 30년 동안 그지 감가상각하는 거지. 따지면. 그럼 우리가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이라고 하고 감가상각 방법의 신고기한과 계속성의 원칙 137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 방법의 신고기한은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위의 구분에 따라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를 다음에 정하는 날에 속하는 사업연대 법인세 가대표전의 신고기한까지 가능한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영리법인은 그 영업에 개시한 날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새로 취득한 때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가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능한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감가상각법의 신고기한은 여러분들 그 신고기한은 두 번째 줄 끝에 법인세 가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사업연도의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능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거 밑줄 그어놓고요.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는 그 취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대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 뭐 계속성의 원칙은 한 번 적용하면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넘겨서 138페이지 가면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 있어요. 변경사유 이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변경사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사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사유도 승인을 얻어야 돼.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사유도 뭘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예, 감가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때, 감가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 투자자가 내국 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해외 시장의 경기 변동 또는 경제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종전의 상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예,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신청 기한은 당해 변경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예, 언제까지?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감가상각 방법을 예, 변경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지? 이번 연도 언제까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의 계산 방법. 신규 취득 자산은 그 월화 상각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7월 1일 날 취득했으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몇 개월치만 6개월치만 신규 취득 자산의 상각범위가 상각범위 곱하기 12분의 월수고, 그다음 뭐 세 번째 줄이라 해야 되나? 그 밑에 표 밑에 보시면 표 밑에 두 번째 줄. 이 경우 월수는 여기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뭘로 한다? 1개월로 하고,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요것도 이론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이론 시험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사업연도 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취득자산과는 달리 기존의 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에 따라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는 당초 신고한 내용 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며칠이지? 5월 21일이죠. 5월 21일 날 그 자본적 지출이 500만 원 발생했다. 그 500만 원을 그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그지 8개월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500만 원을 무슨 원가에 가산해서 그냥 취득 원가에 가산해서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지? 예, 월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본적 지출은 응? 자본적 지출은 무슨 생각하지 않는다? 월에 생각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의대 사업연도 등이 몇 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인 경우 상각범위에 사업연도의 의대 또는 사업연도의 변경에 따라 사업연도가 일시적으로 1년 미만이 된 경우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 상각범위액 곱하기 12분의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이 경우 월수는 여기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동그라미 3번 뭐 시험도 잘 안 나오는데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우리가 보통 한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환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예, 비품 100만 원을 1월 1일 날 취득한 경우 형평을 맞추는 건데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가정할게요. 잔존 가치는 0원이고 정해법 상각이고,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상각률이 1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 5년에서 20%예요. 요 상각률은 여기 나와 있어요. 상각률표에 내용연수가 5년이면 20%. 20%. 정해법은. 근데 이 20%가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얘기야. 우리는 보통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잖아. 그지? 그지? 취득원가 내용연수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 상각률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1원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나눠서 상각률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예, 상각 범위액은 취득원가 100만 원. 우리는 내용연수로 나눴었는데 그지? 상각률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세법은 그지? 취득원가 100만 원 곱하기 20%를 적용을 해요. 그 연간 상각액이 얼마? 20만 원. 근데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 1년에 2번 상각하는 거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경우에도 상각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만약에 상각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취득원가 100만 원 곱하기 20%하면 20만 원인데 1년에 몇 번 상각하니까 2번 상각하니까 그지? 2회 상각 해버리면 1년에 40만 원 상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뭔가 위에 있는 거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지. 이해 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산 내용연수라는 거 적용을 해요. 형평을 1년, 사업연도 1년짜리하고 맞추기 위해서 환산 내용연수라는 거 적용하는데 환산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5년 곱하기 사업연도 월수 6분의 12.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산 내용연수 여기 10년이 나오는 거야. 10년이. 그러면 상각률은 1 나누기 여기 10년 하면 20%가 아니라 몇 프로? 10%가 나오고 상각범위액이 취득원가 100만 원에 몇 프로 하니까 10% 하니까 6개월에 10만 원. 1년이면 20만 원이 나오는 거야. 20만 원. 형평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 형평을 맞춘다고. 요거는 그냥 필기 안 할게. 그냥 상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그냥 설명 한번 해본 거고 138페이지 하단에 가면 즉시상각 의제 있어요?